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수업은 이제 3학년 학생들 중에서 개강한 다음에 실제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수업을 듣는 그런 수업입니다. 가정학습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집에 있는 학생들 혹은 피치 못한 사정화에서 지금 현재 수업을 듣지 못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위한 것이니까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 경우에는 이번 수업을 절대 듣지 않도록 하길 바랍니다. 자, 왜냐면 이미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이걸 들을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자, 여러분들 먼저 이제 교과서는 몇 페이지에 해당이 되냐면 교과서는 278페이지, 그 다음에 279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절대왕정이 어떻게 등장했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첫 번째, 봉건 귀족과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시민들 사이에서 이들의 그런 세력의 균형을 맞추면서 강력한 왕권을 주장하면서 국가를 통치했었던 존재가 바로 이 절대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절대 왕권의 지지 기반으로 되는 것은 첫 번째가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왕의 권력은 신께서 주셨다. 바로 왕권 신수설. 그 다음에 또 하나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이제 기반이 되는 것은 관료제죠. 이 관료제를 통해 가지고서 왕이 새롭게 넓혀진 넓은 그런 영토들을 직접적으로 통치하게 되면서 바로 그 지역을 직접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왕의 대리인들 지방에다 파견하였으니 그렇게 보냈었던 그 왕의 대리인들을 이것을 우리는 관료제라고 합니다. 이 관료제가 효율적이면 효율적일수록 왕의 권력은 강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만큼 이제 왕도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이제 상비군입니다. 바로 이때 당시에 시민들에게 많은 양에 해당하는 세금을 받아가지고서 그래서 그 세금으로 왕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군대의 힘을 굉장히 키웠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당시에 왕에 많은 돈을 주게 되는 그 시민 세력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이른바 경제적인 정책에서는 중상주의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입하는 완성품은 절대 들여오지 못하게 하고, 다만 수입은 원료만 수입을 하게 하고, 수출은 완성품만 수출하려고 하고, 원료는 수출을 안 하게 하려고 하죠. 근데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로 이 절대 왕정의 경우에는 원료를 자국에게 수출을 해주면서도 자국이 만든 완성품을 사주는 그런 지역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곳을 이때 당시에 이 절대 왕정은 힘으로 정복을 했던 겁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정복된 그 땅을 일컬어서 우리는 식민지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동그라미 3번에 서유럽의 절대 왕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특징에서는 이 서유럽의 절대 왕정이 전형적인 중상주의 정책의 그 절대 왕정의 모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국왕은 귀족과 성직자들의 권한을 장악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도 바로 이 귀족의 우두머리에 해당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이들을 보호해주는 모습도 있었던 것이죠. 동그라미 2번은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선 바로 빈칸을 잡겠습니다. 시민 계층을 보호하는 데 노력을 많이 기울이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경우가 뭐가 있게 되냐? 펠리페 2세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펠리페 2세 에스파냐. 자, 펠리페 2세 에스파냐의 경우에는 이베리아 반도에 있었던 그 에스파냐 나라입니다. 에스파냐의 경우에는 정책 자체가 뭐였었냐면은 동그라미 1번 카톨릭 빈칸을 했습니다. 유럽이 당시에 종교 전쟁으로 굉장히 복잡해 있던 상황이었을 때 이 펠리페 2세는 바로 카톨릭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국가를 통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이기도 했었죠. 펠리페 2세가 동그라미 1번 카톨릭 중심의 종교 정책을 펼치고, 동그라미 2번 이때 당시 이들이 식민지를 정복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쏟아졌던 굉장히 많은 금, 은 이런 것들 이용해 가지고서 바로 그
절대 왕정을 구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동감이 3번 그 의견이 이 얘기죠. 아메리카 식민지의 금운을 바탕으로 빈칸을 적겠습니다. 바로 옛날에는 오스만 튀르크에게 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돈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니까 당시 오스만 튀르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엄청나게 강력한 함대를 이때 당시에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그것이 바로 무적 함대라고 얘기하죠. 함대, 무적 함대라고 얘기하죠. 자, 이 무적 함대라고 하는 것을 이때 당시에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주고, 이건 정말로 한동안 무적 함대가 이제 전 세계를 막 휩쓸고 돌아다녔었어요. 레판토 해전이라고 하는 해전에서는 예전에 오스만 튀르크에게 졌었던 그 서력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면서 강력한 바다에서의 경찰 노릇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무적 함대기도 했었었죠. 하지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들은 종교를 너무 강요를 했어요.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특정 종교를 믿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자기네들이 카톨릭을 믿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카톨릭을 믿을 때까지 회유와 협박을 다 같이 번갈아가면서 엄청나게 강요를 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반발 때문에 당시에 유럽에 있었던, 특히 독일 지역에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 이들에게 대항하는 과정 중에서 이 펠리페 2세가 당시에 신대륙을 통해서 벌었던 돈의 상당수를 거기서 다 까먹게 돼요. 거기다 또 한 가지, 사실 펠리페 2세는 어디하고 누구하고 또 결혼했었냐면 영국의 여왕하고도 같이 결혼을 했었습니다. 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영국 국교회를 분열시키게 만들었던, 카톨릭에서 또 분열시켰었던 장본인이었던 이 헨리 8세. 헨리 8세는 결과적으로 엠블린이라고 하는 여성과 같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해가지고서 그 사이에서 자식을 낳았죠. 문제는 헨리 8세는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엠블린은 딸을 낳은 겁니다. 그러자 본격적으로 그 여성에게 관심이 먹어졌었던 이 헨리 8세는 당시에 바로 또 다른 여성을 꼬드겼고, 그리고 엠블린과 이혼을 하면서 엠블린을 아예 처형을 해버려요.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새롭게 결혼한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실제로 낳습니다. 아들을 낳는데 문제는 뭐냐? 이 헨리 8세가 이제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이 영국의 국왕이 됐지만 이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서 병으로 죽게 돼요. 그렇게 되자 헨리 8세의 후손 중에서는 남자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바로 이 헨리 8세의 첫 번째 딸이었던 사람이 이 영국의 왕이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메리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메리 여왕은 별명이 있어요. 피의 메리예요. 왜냐? 자기 어머니가 바로 헨리 8세의 첫 번째 부인이었거든요. 근데 헨리 8세의 첫 번째 부인은 이혼당해서 쫓겨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자신은 철저하게 아버지가 바로 이제 영국 국교회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카톨릭을 믿었었고, 그때 당시에 영국 안에서 이미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었던 영국 교회를 카톨릭화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심지어 뭐까지 했었냐면 당시에 천하무적을 자랑하고 있었던 이 스페인의 국왕 펠리페 2세와 이 사람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펠리페 2세가 영국까지 오는 거랑 마찬가지 상황이 됐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둘 사이에도 자식이 없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펠리페 2세의 아내였었던, 그리고 영국의 국왕이었었던 메리 여왕이 죽게 되자 바로 그 동생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영국의 여왕이 됩니다. 그게 바로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왕 중에 한 명이라 불려주는 엘리자베스 1세라고 하는 여왕이에요. 근데 이 여왕의 어머니가 바로 내가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었던 엠블린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엠블린이라는 사람의 딸이었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자기 어머니가 바로 헨리 8세를 이혼하게 만들었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만든 영국 국교회였기 때문에 당시 엘리자베스 1세는 영국 국교회를 굉장히 보호를 많이 하게 돼요. 문제는 뭐냐? 당시에 이 엘리자베스 1세는 공식적으로는 결혼을 안 한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근데 문제는 이 엘리자베스 1세에게 청혼을 했던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바로 누구냐면 펠리페 2세도 엘리자베스 1세에게 또 결혼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1세는 이 펠리페 2세의 청원 신청을 받아줄 듯 말 듯 하면서 답변을 계속해서 안 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펠리페 2세는 뭐 이 영국을 얻으면 좋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엘리자베스 1세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 보셨냐면 당시에 이 스페인의 그런 그 많은 보물을 실었었던 그런 함대가 스페인으로 돌아오다가 영국 출신의 해적이었던 드레이크라고 하는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배들이 피해를 당하고 많은 보물들이 당시에 드레이크에게 뺏기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여기 열받았던 이 펠리페 2세는 영국의 국왕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에게 바로 이 드레이크가 영국에 오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큰 벌을 주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드레이크가 영국에 도착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엘리자베스 1세는 드레이크에게 바로 이제 기사의 자기를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개적으로 뭐냐면은 바로 펠리페 2세를 무시한 거죠. 그래가지고서 열받았었던 이 당시에 바로 이 펠리페 2세는 펠리페 2세가 자랑해마지 않는 무적 함대를 영국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무적 함대가 엄청나게 강력했었기 때문에 영국의 패배가 뻔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때 당시에 엘리자베스 1세의 바로 영국의 군대는 이 무적 함대와 같이 해가지고서 배의 구조상의 장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형을 잘 이용해가지고 날씨와 지형을 잘 이용해서 운 좋게 이 당시에 이 펠리페 2세의 무적 함대를 박살을 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자 이 스페인, 즉 에스파냐의 국력은 본격적으로 쇠퇴하게 돼요. 그리고 바로 그들을 물리치고서 이제 새로운 강자가 떠올랐었던 영국은 이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로 배를 띄워가지고서 영역을 많이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잊으시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영국의 무적 함대가 패하면서 점차 몰락 밑줄 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별표 2개. 엘리자베스 1세 영국에 대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감 1번. 이 엘리자베스 1세 때 영국 국교회를 만든 것은, 탄생시킨 것은 헨리 8세지만 이것을 제대로 된 교회로 만든 것은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빈칸에 넣겠습니다. 동감 1번. 영국 국교회. 영국 국교회. 그리고 동감 2번. 엘리자베스 1세는 본격적으로, 동감 2번, 적극적인 중상주의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가지고서 시민층이 점차 힘이 세지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이죠. 동감 3번에서는 무적 함대를 격파하게 되면서 전 세계의 해상권을 장악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동감 3번. 그리고 영국이 되게 이제 그 산업적으로 유명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양 키우기가 그렇게 좋았기 때문에 이른바 양에서는 당연히 뭐가 가장 큰 이제 부가가치물로서 등장할 수 있을까요? 바로 양털이겠죠, 여러분들. 근데 양털인데 당시에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이제 신교를 되게 탄압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프랑스의 플랑드르 지역에 있었던 그런 많은 이제 그 모직물 상공업자들이 영국 쪽으로 망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주로 이제 플랑드르라고 하는 지방에다가 많은 양보를 수출했었던 영국이 바로 그 양모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영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모직물 공업이 엄청나게 성장하게 됐는데, 자, 그래가지고서 먼저 본다고 한다면 동감이 4번에 모직물 공업 육성, 동감이 5번에는 그리고 이때 가가지고서 북아메리카를 식민지화를 하게 됩니다. 빈칸에 있겠습니다. 동감이 5번 북아메리카 식민지화. 근데 다는 아니고요. 일부는 프랑스의 지역도 있었습니다. 동감이 6번에는 이때부터 이전에 선생님이 무굴 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동인도 회사를 얘기했었죠. 그 동인도 회사 중에 하나를 만든 데가 바로 이 영국입니다. 근데 인도 쪽에다가 동인도 회사를 파견했던 나라도 바로 영국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동감이 6번에 들어갈 말은 인도의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별표 1개 반.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유명한 프랑스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렸었던 바로 루이 14세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별표 1개 반. 이 사람의 경우에는 동감 1번 적극적인 중상주의 정책으로 국내 산업을 육성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그 시민 계층을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했었죠. 동남 1번. 동남 2번. 거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바로 굉장히 많은 양에 해당하는 그런 세금을 상비군을 키우는데 돈을 쓰게 되죠. 그리고 동남이 3번에서는 당시에 네덜란드 및 독일과의 전쟁에서 여러 차례 걸쳐가지고 싸움을 벌였고 여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그들에게 일정 정도 이상에 해당하는 양도를 받게 됩니다. 동남이 3번 네덜란드 및 독일과의 전쟁에서 승리. 그리고 동남이 4번에서는 뭘 하게 됐었냐면 바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명한 프랑스는 되게 유명한 궁전이 있죠. 바로 프랑스의 가장 아름다운 궁전이자 웅장하고 위대한 그런 형태의 궁전, 바로 베르사유 궁전을 이때 당시에 건축을 하게 되죠. 루이 14세가 바로 이 베르사유 궁전을 만듭니다. 베르사유 궁전. 베르사유 궁전을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리고 스스로는 너무 승리를 많이 하고 너무 성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넘쳐 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은 스스로 나는 태양왕이다 하고 스스로 이제 별명을 붙여주세요. 태양왕. 그리고 자기의 운명이 곧 국가다라고 하는 식의 이른바 짐은 곧 국가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도 하죠. 그리고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서 그 다음 때에 그 유명한 사건이 터지게 되죠. 그 유명한 사건은 다음번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동남이 4번 바로 동유럽의 절대왕정. 자, 동유럽의 절대왕정은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전형적인 그런 절대왕정의 특징은 왕권이 바로 귀족층과 시민층의 균형 위에서 서 있는 것이 바로 전형적인 바로 이제 그 절대왕정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동유럽의 경우에는 시민층이 좀 약했어요. 상공업이 좀 덜 발달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국왕은 뭘 할 수밖에 없었냐면 국가를 제대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봉건적인 이 귀족들을 열심히 우대를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협력을 얻어내는 방식으로 국가를 통치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던 겁니다. 자, 별표 한 개 치겠습니다. 자, 동유럽의 절대왕정. 먼저 보자고 한다면 특징에서는 자, 도시와 상공업 발달이 부진으로 동남 1번 시민층이 미약했습니다. 동남 1번 시민층 미약. 동남 2번 농로를 이용한 농업경제로 이제 강한 귀족 세력, 즉 이때 당시에 상업이 굉장히 발달을 안 했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 안 했으면 이제 대부분의 국가의 산업은 농업이겠죠. 근데 그 시대 때에 중세 시대 때에 바로 이 농노제가 동부 지역의 경우에는 유럽의 동부 지역의 경우에는 이것이 빨리 해체가 거의 안 됐단 말입니다. 오히려 농노제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왕이 귀족들의 권한을 강화해주고 귀족들의 편을 들어주는 대가로 협조를 얻어낸다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국왕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자기의 돈을 쓰지 않고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귀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바로 영지에서 살고 있는 농노들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유럽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농노들의 경우에는 원래 서유럽, 정확히 얘기하면 동유럽이죠. 동유럽에 살고 있었던 그 농노들의 경우에는 이른바 재판 농노제라고 해서 농노제가 이제 없어지고 있던 추세에서 갑자기 농노제가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그나마 일주일에 한 3일이나 4일 정도만 이제 영주의 집에 가가지고서 일을 해줬던 것에 비교해서 동유럽의 경우에는 농노가 영주의 직영지에 일주일에 한 4일에서 5일까지도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서 밤에 가서 자기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농노들을 엄청나게 쥐어 짜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남 1번 바로 봉건 귀족과 왕권이 타협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바로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농노제 강화. 동남 2번은 서유럽 계몽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빈칸시켰습니다. 계몽 전제 군주. 이때 당시에 국왕은 스스로 계몽 전제 군주를 자처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당시 서유럽에서는 바로 계몽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인간의 이성, 신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성적인 것이 아니고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합리한 것들을 이성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일컬어서 우리는 계몽사상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이 계몽사상을 흠모했었던 동유럽의 깨어있는 그런 군주들이 이거에 따라서 국가를 통치해 나가고 강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군주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계몽전제 군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는 가장 강력한 국가였었죠. 바로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같은 사람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몽골이 침략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뭐에 불과했었냐면, 몽골인 지배 계층에게 백성들에게서부터 세금을 모아가지고서 갖다 바치는 중요한 관리자 역할밖에 안 했던 사람들에 불과했던 그런 상황으로 전락했었던 경우가 많았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들은 몽골군이 물러가게 되면서 정상적인 힘을 키우게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표트르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쿠데타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피해가지고서 당시에 직접 유럽으로 건너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그 생활을 할 때 공식적으로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과 같이 유럽에 뭐 하다못해 조선소에 가서 막노동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일터에 가가지고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직접 감당하면서 유럽의 여러 가지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관찰을 합니다. 관찰한 다음에 드디어 동부로 들어와서는 바로 자기의 정적이라 볼 수 있는 자기 문화를 제거해버리고 동감 1번 서유럽의 선진 문물을 본격적으로 수용을 하게 됩니다. 동감 2번 근대화를 노력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의 군대를 근대적인 국가와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조선소에 갔었다고 했었잖아요. 당시에 강대국이라 불렸던 나라들은 전부 다가 바다를 통해서 해외에 있는 식민지를 장악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러시아의 경우에는 식민지가 없는 거예요. 그 식민지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극은 맨날 얼어 있으니까 북극을 통해 가지고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기가 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서쪽으로 가려고 하니 강력했었던 그런 노르웨이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이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함부로 대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러시아는 첫 번째 두 가지 방식으로 활발하게 활약을 하게 됐는데, 먼저 동그라미 3번에 조선산업과 상비군을 육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는 당시에 일단은 군대를 키워가지고 거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지도에 보면 거기에 발트해라고 보이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흑해라고 보일 겁니다. 처음에는 밑에 있는 그 흑해를 공격을 했어요. 흑해 지역을 장악했던 오스만 티르크가 공격을 해가지고서 싸움을 벌여가지고서 나중에 이 지역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두 번째는 북방의 강자였었던 스웨덴에게 싸움을 걸었어요. 처음 싸움에서는 완벽하게 스웨덴에게 말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바로 이 스웨덴의 군대를 물리치게 되면서, 그러면서 발트해 지역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스웨덴을 제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동감이 3번, 이거 이제 북방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동감이 3번, 아니 4번, 동감이 4번, 스웨덴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빈칸이 되겠습니다. 발트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길목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당시에 바로 뭐라고 할까, 러시아의 형제는 새롭게 얻은 그 땅에다가 아예 그냥 러시아의 수도로 그 땅을 이제 항구 도시였었던 바로 이곳을 아예 그냥 러시아의 수도로 삼아버려요. 거기가 바로 어떻게하면은 이제 글쎄요, 우리나라 말의 방식으로 얘기하려고 한다면 성 베드로의 성당이란 그 땅이란 뜻입니다. 그 성이란 뜻이에요. 바로 상트 페테르부르크, 부르크란 말이 성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트 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곳으로 이곳을 이름을 개칭하고 거기를 수도로 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5번 상트 페테르부르크.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수도로 삼았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다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그다지 쉬운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열받았던 이때 당시에 러시아는 유럽의 나라들 H4다. 그럴 바엔 차라리 서쪽을 가지 못한다면 동쪽을 가야지 하면서 동쪽을 정립해서 동쪽을 통해 가지고서 바로 이제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앞만 가도 바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로 그 동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바로 이 동남쪽에 청나라가 있잖아요. 나중에 청나라 군대와 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들이 내려오는 곳에서 대항하기 위해서 청나라 군대와 러시아 군대가 싸우는데 1차 싸움에서 청나라 군대가 패배하게 되자 당시 청나라 군대는 바로 우리나라에게 군대를 요청하게 되었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바로 국벌론이 엄청나게 일어나가지고서 이 청나라를 치려고 했는데 그 청나라를 치려고 했던 그 군대를 바로 이 청나라의 요청으로 청나라를 지원하는 데 써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조선 부대가 이때 당시에 러시아의 군대와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이 싸움에서 조선의 군대가 대승을 거두게 되죠. 자, 어쨌든 간에 바로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서 바로 이제 청과는 싸웠을 때에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 당시에 러시아는 공감 6번 바로 청과 국경을 확정하게 됩니다. 예르침크스 조약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독일 지역에서는 글쎄요, 독일이 대충 그래서 뭐 이렇게 있다고 쓴다면 독일 지역 중에서 이 지역에 해당하는 이 지역까지에 해당하는 이쪽에 위치해 있었던 나라가 바로 오스트리아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 여기에는 수십 개가 넘는 제후국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그런 정치를 잘 해가지고서 그래서 생각보다 좀 넓은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던 그런 이제 제후가 나중에 왕으로까지 바로 이제 임명을 받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 지역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프로이센의 바로 프리드리히 1세라고 하는 왕은 자기의 아들이 어릴 때 음악만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되게 안 좋아하고 그냥 막 이제 일 시키고 막 공부 시키고 막 그랬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마음을 바로잡고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많은 지식을 터득한 다음에 서방 지역에 있었던 되게 유행했던 계몽 지식에 따라가가지고서 이 국가를 이제 개혁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자 왕으로 즉위했으니 그 사람이 바로 프리드리히 2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사람은 동감 1번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동감 2번 그리고 이 사람은 바로 농민들을 나름대로 보호하려고 했었습니다. 왜? 국력의 대부분은 농민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그들 중에 일부는 뛰어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서 인재로 뽑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리고 동감의 3번에서는 바로 서유럽의 관료체제를 그대로 도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국가를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동감의 4번엔 강력한 상비군을 보유하게 됐던 것이죠. 강력한 상비군을 보유하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었던 여러 개의 제국들은 프로이센이 무서워가지고서 자위반 타이반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프로이센 편을 많이 들게 됐었어요. 당시 이 지역 다 포함돼가지고서 이 지역을 이뤄서 우리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근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자리를 바로 오스트리아가 계속해서 계승을 하고 있었거든요.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가문이라고 하는 가문이 계속해서 이제 유지하고 있었었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프리드리히 2세는 바로 이 합스부르크 가문이 주도하는 오스트리아가 신성 로마 제국 전체에게 끼친 영향력이 강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오스트리아를 제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로 이 프로이센의 힘이 이제 계속해서 커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당시에 바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전과 7년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에게 싸움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싸움을 걸어갔는데 싸움을 걸었을 때 사실은 그랬었어요. 오스트리아에 바로 이제 마리아 테레지아라고 하는 그런 여왕이 있었거든요. 이 여왕이
왕이 될 때 이 왕이 바로 합술부르크 가문의 왕으로서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때 당시에 이 오스트리아에게 싸움을 걸었고 이 싸움에서 그만 이제 오스트리아가 패배를 하게 돼요. 하지만은 오스트리아의 힘은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마리아 테레지아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게 만들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이때 당시에 슐레지엔이라고 하는 그 땅을 이제 빼앗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바로 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었던 이 마리아 테레지아는 나름대로 군대를 열심히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개혁 정책을 많이 펼친 다음에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의 힘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번에 가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 프로이센에 향해가지고서 여러 주변에 있었던 프랑스라든가 와 같은 건 독일과 같은 건 나라 독일이다 프랑스와 그 다음에 러시아와 같은 나라와 힘을 이제 손을 잡아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프로이센을 공격을 했었죠. 하지만은 이때 당시에 영국이 이번에는 예전에는 이제 영국이 오스트리아 편을 들어줬는데 이번에는 영국이 프로이센 편을 들어주면서 그러면서 이 영국의 지원 하에 이 프로이센은 이들과 싸움을 벌이게 됐고 여러 번의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이들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 슐레지엔이라고 하는 건 땅을 이 프로이센이 먹는 것이 완전히 확정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서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프로이센은 전체 독일 전체를 통합을 할 수 있는 힘을 본격적으로 키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네, 동간 6번 오스트리아 왕위계 승전과 7년 전쟁으로 슐레지엔을 획득하고 네, 동간 6번 그리고 프리드리히 2세가 그렇게 부러워 있었던 바로 프랑스의 궁전, 베르사유 궁전의 형태를 좀 본따서 그때 당시 유행하는 양식을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궁전을 하나 만들었으니 그 궁전을 입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상수시 궁전이라고 합니다. 상수시 궁전. 뭐라고 할까? 근데 이제 약간 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의 경우에는 그 형태가 웅장하고 그 다음에 장대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비교해서 봤을 때 상수시 궁전의 경우에는 웅장하거나 이러지 않고 약간 좀 세밀하고 그 다음에 화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도시의 소시민의 그런 이제 그 생활 양식과 맞닿아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베르사유 방식의 그런 건축 양식을 이끌어서 우리는 바로크 양식이라고 얘기하고 상수시 궁전과 같은 이제 좀 소규모의 그러면서도 세밀한 그런 섬세한 그런 형태의 건축 양식을 이끌어서 우리는 로코코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감이 6번 그래서 상수시를 건축하고 그 다음에 동감이 7번 그리고선 본인은 바로 국가를 위한 왕이 아니라 국가가 왕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국가의 왕이 아니라 바로 본인은 왕이긴 하지만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국가의 가장 최고의 바로 노비다라고 스스로 선언을 해요. 그리고서 국가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꽤 많이 형식적이긴 했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본인은 국가 제1의 공복이라는 그런 선언을 하면서 열심히 프로이센이 강화되는 데 크게 역할했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제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바로 어머니이자 이제 뭐라고 할까 전 왕이었었던 마리아 테레지아 이 사람의 개혁을 이어받아서 요제프 2세가 바로 서양의 방식대로 동그라미 1번 내정 개혁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아예 농노제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그러면서 근대적인 국가로 나가려고 노력을 했었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오스트리아가 갖고 있는 자체적인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거기다 또 한 가지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귀족들은 이 요제프 2세의 통치 그 개혁 정책에 대해서 그다지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이 개혁은 사실상 실패하게 됩니다. 때문에 요제프 2세는 나중에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 묘비명이 이렇게 많이 쓰여졌다고 해요. 가장 선한 의도를 선한 의도로 모든 일들을 개혁을 하고 모든 일에 대해서 노력을 했으나 모든 것을 실패해버린 바로 요제프 2세 여기에서 잠들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묘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17세기에서 18세기 유럽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잘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다른 교과서에는 많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동감 1번의 17세기에서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별표 하나. 예술에서는 자, 국왕의 힘과 권위를 강력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형태의 건축 양식인 무슨 양식이라고 했었죠? 아까 전에? 바로 바로크 양식. 바로크 양식. 바로크 양식이라고 하는 건축 양식이 유행을 했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베르사유 궁전의 건축, 그리고 동감 2번에는 바우와 핸델 같은 사람들은 바로 웅장하고 장대한 그런 화려한 그런 형태의 바로크 음악을 이때 당시에 이제 전했다고 합니다. 연주했다고 합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선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아예 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바로 이성적인 것을 매우 강조했었던 철학을 이때 당시에 주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은 사실 좀 부자였대요. 부자였는데 저희가 철학적으로 많은 걸 생각을 해봤지만은 그렇지만 어느 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의심이 됩니다. 의심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이제 맨날 이제 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별로 할 것이 없으니까 세상에 대해서 탐구를 하다가 모든 것을 의심을 해봤는데 모든 것이 그게 실제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확신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의심하고 하다 보니까 최종적인 단계에서 딴 건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는 진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내가 지금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로 그 내가 지금 현재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부정한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현재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적어도 내가 바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바로 그 생각을 하는 것라고 하는 그 자체를 통해서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른바 연역법이라고 하는 건 논리적인 법칙을 이때 당시에 이제 개척을 했었던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고 나는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근대 철학의 기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18세기에는 별표 하나, 예술에서는 우아하고 그 다음에 섬세한 그런 형태의 바로 로코코 양식, 그러니까 읽겠습니다. 로코코 양식이 유행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것들은 바로 상수신 궁정 같은 거에서 이것이 표현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감 2번 이때의 바로 고전 음악이었었던 바로 이제 모차르트라든가 베토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음악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철학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신을 떠나서 인간의 이성이 세계에서의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이른바 동감 1번 바로 이성을 동감 1번을 치지 말고 밑줄만 칩시다. 이성을 중시하고 진보를 위해서 계몽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깨어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른바 계몽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활약했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몽테스키웨, 이권 분립 이런 것을 주장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삼권 분립을 이권 분립이 아니구나. 자, 몽테스키웨가 삼권 분립입니다. 그리고 루소 같은 그런 사람은 바로 사회계약설 이런 것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죠. 바로 이 루소와 몽테스키웨 같은 그런 사람들이 주장했었던 계몽사상, 그리고 특히 루소의 계몽사상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미국 혁명과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 특히 그 중에서도 프랑스 혁명의 커다란 기반이 됩니다. 몽테스키웨의 경우에는 미국 혁명에 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죠. 빈칸에 읽겠습니다. 바로 미국 혁명과 빈칸에 들어갈 말은 프랑스 혁명.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본격적으로 역사 2
바로 한국사로 들어갈 것이니까 이것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올 수 있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